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삶이 눈부시게 빛나길 바라는 루나펄스입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책은 어른의 대화법입니다. 지은이는 임정민, 펴낸 곳은 서사원입니다. 이 책은 상처받지 않고 상처 주지 않는 소통의 기술, 가시 같은 말에 감정적으로 반응하지 않고 침착한 말로 대응하는 어른의 말 연습입니다. 이 책의 저자는 대화는 스킬이 아니라 연습으로 빚어낸 결과물이라고 말하며 반복해서 연습해야 온전한 내 것이 된다고 말합니다. 따라서 이 책에서는 다양한 사례를 넣은 5가지 대화의 기본 원리와 관계의 변화를 만드는 실전 소통법을 제공합니다. 또한 책의 뒤쪽에는 나의 불균형한 자아 상태를 개선하는 데 도와줄 대본집이 있습니다. 실제로 교류 분석을 기반으로 한 스피치 강의에서는 각 사람의 자아 상태에 맞는 대본을 주어 소리내 읽게 하는 훈련을 한다고 합니다. 가시 같은 말에 반응하지 않고 침착하게 대응하는 진짜 어른의 대화법. 책의 내용 중에서 일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책과 함께 편안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다름이 문제가 아니다. 다르기 때문에 싸우기도 하지만 다르기 때문에 상호 보완이 되기도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경험적으로 알고 있다. 다름이 문제가 아니라 그 다름을 대하는 소통 방식 때문에 부딪히고 싸우는 일이 많다. 하지만 사람들은 상대방이 나와 너무 달라서 내 마음 같지 않아서 소통이 어렵다고 이야기한다. 그렇다면 이 세상에 나와 똑같은 사람이 있을까? 우리는 각자 살아온 환경과 문화가 다르고 같은 경험을 했더라도 다르게 느끼고 해석하기 때문에 모두가 다른 인격체이다. 하물며 같은 연월일시에 한 배 속에서 나온 쌍둥이조차도 외모만 비슷할 뿐 성격과 취향이 다르지 않던가. 생리학적인 관점에서도 전 세계 사람 중에 나와 같은 사람은 단 한 명도 없다. 체코의 생리학자인 J.E. 프루키네는 지두의 촉각에 대한 연구 논문에서 지문은 평생 불변하고 만인이 같지 않다고 밝혔다. 성문 역시 사람마다 입, 성대, 목구멍 등의 구조가 다르기 때문에 목소리가 내는 에너지의 주파수 분포를 분석해서 그림 형식으로 표시하면 마치 지문처럼 목소리로 사람을 구분할 수 있다고 한다. 그래서 성문을 목소리의 지문이라고 부른다. 이처럼 지문과 성문은 지금까지도 개인 식별수단과 범죄 수사에서 주요 증거로 활용되고 있다. 결국 나와 똑같은 사람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니 다름은 당연한 것이고 내 마음 같지 않은 것도 당연한 것이다. 애초에 상대가 내 마음 같을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게 마음이 편할 것이다. 당신이 옳다는 사실이 내가 틀렸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아요. 서로의 관점이 다를 뿐입니다. 두 사람 사이에 숫자 6이 놓여 있다. 왼쪽 사람은 이 숫자를 6으로 보았고 오른쪽 사람은 이 숫자를 9로 보았다. 이 상황을 봤을 때 누구 한 사람이 틀렸다고 말할 수 없다. 서로의 관점에서 다르게 봤을 뿐이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옳고 네가 틀리다 라고 섣불리 생각해서는 안 된다. 우리가 한 가지 더 유념해야 할 것은 사람의 생각과 의견은 숫자처럼
명확하게 규정 지을 수 없다는 점이다. 수학 문제를 잘못 풀면 틀렸다고 말할 수 있지만 어떤 사람의 의견에 대해서는 틀렸다고 말할 수 없다. 사람의 생각은 다 다르고 모든 의견은 존중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자. 다름이 문제가 아니다. 그 다름을 대하는 소통 방식을 바꿔보자. 다름에서 오는 차이로 다툼의 소지가 생기는 것은 불가피하지만 이전과 다르게 말하고 소통한다면 그 다름이 좋은 방향으로 우리의 일과 관계를 이끌어 줄 것이다. 인정 자극을 주며 말하기. 미국의 심리학 교수 해리 할로우는 인간과 94%의 유전자를 공유하는 붉은 털 원숭이를 대상으로 사랑과 애착, 모성애에 관한 심리 연구를 했다. 할로우는 갓 태어난 붉은 털 원숭이 새끼를 어미로부터 떼어낸 뒤 가짜 어미, 인형이 있는 우리에 넣었다. 인형 하나는 가슴에 우유병이 있는 철사로 만든 것이었고 나머지 하나는 우유병이 없는 헝겊 인형이었다. 새끼 원숭이는 젖을 먹을 때만 철사로 만든 엄마 인형과 있었고 나머지 시간은 헝겊으로 만든 엄마 인형과 하루 종일 붙어 있었다. 특히 새끼 원숭이는 천적의 사진이나 큰 소리 등 극단적인 공포와 위협을 받으면 즉각 보드랍고 따뜻한 헝겊 엄마에게 달려가 안겼다. 결국 새끼 원숭이는 젖을 먹기 위해 엄마를 찾는 게 아니고 포근하고 부드러운 접촉을 통한 애착을 그리워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 실험을 통해 사람은 생물학적인 배고픔보다 정신적인 배고픔을 더 중요하게 여긴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우리도 나에게 따뜻한 사랑과 인정을 베푼 사람을 잊지 못한다. 부드러운 미소로 바라봐주고 등을 토닥여주며 아낌없이 칭찬을 해주던 존재와 그 기억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살아가는 힘이 된다. 교류 분석에서는 인간의 심리적 욕구를 충족시키는 행위를 스트로크라고 한다. 일종의 존재 인정 자극으로 인정의 한 단위로 정의한다. 다른 사람으로부터 인정을 받으려는 욕구는 인정 기하라고 한다. 스트로크를 주고받으며 발생하는 자극 인정 혹은 자극 기하에 의해 사람은 성장하기도 하고 실패를 맛보기도 한다. 이 때문에 스트로크는 동기 유발을 해주고 행동을 강화시키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우리가 커뮤니케이션을 할 때 인정 자극을 주어야 하는 이유이다. 스트로크는 6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언어적 스트로크와 비언어적 스트로크, 긍정적 스트로크와 부정적 스트로크, 조건적 스트로크와 무조건적 스트로크이다. 적절한 상황에 적합한 스트로크를 능숙하게 사용한다면 업무 성과와 원만한 인간관계의 윤활유가 되어줄 것이다. 언어적 스트로크와 비언어적 스트로크. 중요한 프리젠테이션을 마치고 사무실로 복귀한 K씨. 준비한 만큼 실력을 발휘한 것 같아 기분이 좋다. 사무실에 와서 팀장님께 업무 보고를 하니 그동안 야근하면서 준비 많이 했는데 수고했어. 아주 기대가 커. 역시 K씨야 하며 칭찬을 받았다. 그동안 애썼다며 등을 두드려주는데 프리젠테이션을 준비하면서 힘들었던 것이 싹 풀어지는 느낌이었다. 조건적 스트로크와 무조건적 스트로크. 수개월간 취업 준비를 해온 첫째 딸 경희. 마침내 남들이 부러워하는 대기업에 합격해 첫 출근을 하는 날이 되었다. 경희가 이렇게 대단한 회사에 입사해서 엄마는 참 기쁘다.
오늘 저녁에 먹고 싶은 거 있으면 뭐든지 말해. 엄마는 집을 나서는 딸에게 이야기한다. 집을 나온 경희는 불현듯 어릴 적 엄마에게 들었던 말이 귓전에 맴돈다. 우리 경희가 있어서 엄마는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 우리 집 보물이야. 긍정적 스트로크와 부정적 스트로크. 퇴근길에 내가 좋아하는 간식을 사가지고 온다는 남편의 연락을 받았다. 고마워. 당신은 어쩜 이렇게 자상해. 이따 집에서 봐. 퇴근을 하고 집에 왔는데 남편이 옷을 거꾸로 벗어 세탁기에 휙 던져놓은 모습을 보니 갑자기 화가 났다. 남편에게 눈을 흘기며 결국 한마디를 한다. 내가 진짜 당신 때문에 죽겠어. 옷 좀 제대로 벗어서 넣으면 어디가 덧나? 팀장님이 K씨에게 칭찬의 말로 간접적인 인정 자극을 준 것이 언어적 스트로크라면 안아주거나 등을 두드려주는 직접적인 신체 접촉이 비언어적 스트로크이다. 엄마가 경희에게 한 칭찬 중 취업 합격, 대기업 입사와 같이 특정 행위에 대한 조건이 붙는다면 조건적 스트로크가 되고 경희가 있어서 행복하다와 같이 존재 자체를 인정해주면 무조건적 스트로크가 된다. 긍정적, 부정적 스트로크는 언어적, 비언어적 스트로크와 조건적, 무조건적 스트로크를 할 때 동시에 이루어진다. 앞서 긍정적 스트로크 사례와는 반대로 꾸중을 하거나 무시하는 발언을 하는 것이 언어적, 부정적 스트로크이고 손가락질하거나 꼬집기 등은 비언어적, 부정적 스트로크이다. 시험 기간인데 공부 안 하면 안 되지 라며 특정 행위에 조건을 붙여 조건적, 부정적 스트로크를 줄 수 있고 너 같은 건 없어도 돼 라며 존재 자체를 인정하지 않으면서 무조건적, 부정적 스트로크를 줄 수도 있다. 한마디로 상대가 기분 좋게 느낀다면 긍정적 스트로크이고 반대로 상대가 기분 나쁘게 느낀다면 부정적 스트로크이다. 긍정적 스트로크는 기본적으로 상대방을 즐겁게 해준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스트로크를 받았을 때 자신이 선호하는 스트로크 지수에 맞지 않으면 이를 무시하거나 하찮게 여긴다. 이러한 스트로크를 디스카운트하거나 걸러낸다고 말한다. 스트로크를 디스카운트하는 흔한 방법으로는 코웃음을 치거나 웃고 넘어가 버리는 것이 있다. 사람들 말에 상처를 받아서 말하기가 두렵다는 분이 있었다. 이야기를 자세히 들어보니 뛰어난 외모로 사람들의 관심을 한몸에 받는 선배에게 너무 예쁘다 라고 칭찬을 했다가 도리어 립서비스 하지 말라는 핀잔을 들었다는 것이다. 그때부터 사람들에게 말하는 게 조심스럽고 두려워졌다고 한다. 분명 언어적 긍정 스트로크를 보냈는데 선배가 디스카운트 한 것이다. 이것은 스트로크 필터로 받고 싶은 스트로크만 선택적으로 받아들이거나 걸러내는 현상인데 스트로크 필터를 열지 않는 사람은 인간관계 속에서 고립감과 우울감을 경험할 수도 있다. 그러니 스트로크를 제대로 주고받는 연습이 필요하다. 성공한 리더들은 공통적으로 긍정 스트로크를 많이 한다. 우리가 어렸을 때 집이나 학교에서 받았던 칭찬 스티커 혹은 참 잘했어요 스탬프를 기억하는가? 담임 선생님에게 받은 참 잘했어요 스탬프는 동기부여가 되고 더 열심히 하려는 행동을 강화한다. 이처럼 우리는 스트로크를 통해 자신의 존재감을 인정받기도 하고 박탈감을 느끼기도 하면서 인생의 스탬프를 쌓고 있다. 이제는 그동안 자신이 얼마나 스트로크를 해왔는지 스스로 점검해보고 자기 자신에게 스트로크를 해주고 자신이 원하는 상대에게 스트로크를 요청해 보기도 하자.
스트로크가 없는 것은 심리적인 죽음과 같다고 한 토마스 해리의 말처럼 스트로크는 사람을 살리고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힘이다. 진정성 있게 사과하기. 우리가 특히 말조심을 해야 할 때가 실수나 잘못을 저질렀을 때이다. 인간은 완벽한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살면서 누구나 한 번쯤은 실수를 하게 된다. 길을 가다가 무심코 상대의 발을 밟거나 어깨를 치는 일상의 작은 실수부터 사회적으로 공분을 일으키는 중대 잘못까지. 실수를 하면 평소보다 말 한마디를 조심히 하고 신중히 해야 한다. 적절한 사과를 하지 않으면 문제는 더욱 심각해지고 후폭풍이 일어난다. 하버드 대학교 정신의학과 교수를 거쳐 매사추세츠 의과대학 학장을 지낸 아론 라자르는 그의 저서 사과 솔루션에서 사과의 과정을 4단계로 제시한다. 1단계는 인정이다. 제가 어떤 잘못을 했건 이라고 애매한 인정을 하거나 잘못이 있을 수 있습니다 라는 수동적인 표현을 하거나 만일 실수가 있었다면 이라고 조건부 설정을 한다면 그것은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다. 크게 사과할 일은 아니지만 피해를 줬다니 유감입니다.처럼 잘못을 축소하거나 교만한 태도를 보여서도 안 된다. 정직하고 공개적인 태도로 잘못을 인정해야 한다. 2단계는 후회이다. 다시는 되풀이하지 않겠다는 뉘우침과 그에 걸맞는 각오, 자기 잘못에 대한 부끄러움의 표현, 피해자보다 우월하지 않다는 겸손한 태도를 통해서 진심으로 후회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3단계는 해명이다. 잘못이 벌어진 배경과 이유를 상대에게 상세하게 설명해 주어야 한다. 단 1단계 인정과 2단계 후회의 과정이 충분히 이루어져야만 상대가 해명을 들을 수 있는 마음의 여유가 생긴다. 이때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의 얄팍한 변명이나 자기 합리화는 도리어 악영향을 준다. 변명은 해명이 아니다. 변명의 여지가 없다는 진정성 있는 태도가 상대의 마음을 누그러뜨릴 수 있다. 4단계는 배상이다. 물적, 정신적 피해를 갚아야 한다. 잘못을 인정하고 후회하고 책임을 느끼고 있다면 상대의 요구에 맞추어 신중하고 확실하게 배상해야 한다. 앞서 4단계 사과의 과정을 보았듯이 사과는 사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힘들고 복잡하다. 할 수만 있다면 회피하고 싶은 것이 솔직한 심정일 것이다. 진실한 사과는 우리를 춤추게 한다 라는 책에는 회피 대신 정면 승부로 진심 어린 사과를 건넨 링컨의 일화가 나온다. 미국이 남북전쟁을 하던 당시 어느 날 수도 방위 경비를 하던 스콧 대령이 링컨 대통령을 직접 찾아왔다. 스콧 대령의 아내가 아픈 남편을 간호하러 워싱턴에 왔다가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불의의 사고로 사망한 직후였다. 대령은 슬퍼하는 아이들을 위로하고 아내의 장례식에 참석하기 위해 연대장에게 휴가를 신청했지만 전쟁 상황이 급박했던 터라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스콧 대령은 이에 굽히지 않고 군대의 위계 질서를 어기며 국방장관에게 직접 휴가를 요청했지만 역시 거절당하고 급기야 링컨 대통령을 직접 찾아가게 된 것이다. 스콧 대령은 링컨 대통령에게 자신의 사정을 설명했지만 링컨 대통령은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불같이 화를 냈다. 스콧 대령은 크게 좌절하여 자신의 막사로 돌아갔다. 그런데 다음 날 아침
링컨은 스콧의 막사를 찾아와 이렇게 말했다. 스콧 대령, 어제 일은 정말 할 말이 없네. 밤새 후회하면서 뒤척이다가 용서를 청하러 왔네. 내가 어제 심신이 너무 지쳐 있었어. 그렇다고 해도 국가를 위해 헌신하고 아내를 잃어 시리에 빠진 사람을 그렇게 험하게 대해서는 안 되는 것이었네. 링컨 대통령은 진심으로 사과했다. 그러고 나서 스콧 대령이 아내의 장례식에 갈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고 대령을 자신의 마차에 태워 친히 포토맥 증기선 부두까지 배웅해 주었다. 링컨은 가장 먼저 자신의 잘못을 인정했고 자신의 말과 행동에 대해 크게 후회했다. 그리고 몸과 마음이 지쳐서 그렇게 행동했음을 해명하고 마지막으로 대령을 마차에 태워 부두까지 배웅하고 장례식에 갈 수 있도록 조치를 취했다. 놀랍게도 링컨은 아론 라자르 교수가 말한 4단계 사과를 그대로 지켰다. 사과는 갈등과 위기를 해소하고 관계를 회복시키는 가장 강력한 도구이며 잘못을 인정하고 책임을 지는 용기 있는 행동이자 세상에서 가장 겸손한 행위라는 사실을 기억하자. 같은 말도 듣기 좋게 하기. 같은 말도 듣기 좋게 하는 사람이 있다. 듣기 좋게 말하는 것은 듣는 사람을 배려하는 일이다. 자신이 하고 싶은 말을 일방적으로 하거나 감정적으로 쏟아내지 않고 상대와의 소통에 중심을 둔다. 이런 사람들의 모습을 관찰하여 어떻게 말을 하는지 연구한 결과들에서 3가지 공통점을 발견했다. 첫 번째, 듣기 좋게 말하는 사람은 상대를 인정해주는 말을 한다. 그의 존재 자체를 인정하고 나와 다르다는 것을 인정한다. 나와 다름을 인정하는 것은 똑같은 상황이라도 서로가 얼마든지 다르게 해석할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하는 것이다. 이때 그가 틀렸다거나 그의 존재를 부정하지 않고 나의 관점을 말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덴마크의 심리상담가 일자 샌드는 상대를 인정하고 상대의 관점도 기꺼이 받아들일 수 있다는 신호로 내 생각에는, 내가 보기에는, 내 관점에서는 이라는 말로 이야기를 시작하라고 조언한다. 가령 그때 넌 너무 화가 났었어 라고 말하는 대신에 나는 네가 화가 났다고 느꼈어 라든지 넌 항상 머리가 아프다고 하네가 아니라 내가 보기에 너는 항상 머리가 아픈 것 같아 라고 말해보자. 두 번째는 감정을 헤아려 주는 말을 한다. 자신의 감정을 앞세우는 것이 아니라 상대의 감정을 먼저 알아차리고 읽어준다. 나의 감정과 생각을 섞지 않고 오롯이 상대의 감정 상태로 들어가는 것, 감정이입을 하는 것이 바로 공감이다. 4차 산업혁명 시대와 AI 인공지능 사회가 도래함에 따라 기계가 대체하기 어려운 인간다움, 그 중에서도 공감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아프냐? 나도 아프다. 2003년 최고 시청률 24%를 기록한 MBC 인기 드라마 다모에서 주인공 윤이 채욱에게 하는 말이다. 인간의 공감 능력을 잘 보여준 대사로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이 아파하는 모습을 보면 같이 아파한다. 슬픔에 빠진 사람을 보면 같이 슬퍼하고 기뻐하는 사람을 보면 덩달아 기분이 좋아지는 이유는 우리의 뇌는 타인의 행동을 보면 마치 자신이 겪은 것처럼 느끼는 거울 뉴런이 활성화되기 때문이다. 신경심리학자 콜은 타인의 표정을 따라하지 못하는 사람일수록 타인의 감정을
잘 읽지 못한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타인의 감정을 이해하는데 거울 뉴런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상대의 행동과 표정을 관찰하면 거울 뉴런에서 그대로 흉내를 내고 그 신호가 섬과 변형계로 전해져 타인의 감정을 읽을 수 있게 된다고 한다. 너만 힘든 거 아니야. 왜 이렇게 예민하게 굴어? 참 속상할 일도 많다. 공감 능력이 부족한 사람은 상대의 가슴에 비수를 꽂는다. 많이 힘들지? 속상했구나. 얼마나 답답했을까? 정말 뿌듯하겠다. 이렇게 상대의 감정을 있는 그대로 공감해주는 사람에게는 더 마음이 열리고 소통이 잘 될 수밖에 없다. 미국의 경제학자이자 미래학자인 제러미 리프킨은 공감의 시대에서 인간이 세계를 지배하는 종이 된 것은 자연계 구성원 중에서 가장 뛰어난 공감 능력을 가졌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이런 인간을 호모 엠파티쿠스라고 이름 붙였다. 공감 능력이야말로 인간의 본능이자 인간이 타인과 소통하며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적 존재임을 보여준다. 세 번째는 긍정적인 말을 한다. 같은 상황이지만 좋은 측면, 장점, 긍정적인 면을 먼저 보고 그것을 긍정적 언어로 표현한다. 긍정적 언어는 상대의 감정과 태도를 좋은 방향으로 변화시킨다. 사람들은 곧잘 따끔한 비평의 말을 바란다고는 하지만 정작 기대하고 있는 것은 비평이 아닌 칭찬의 말이다. 낭독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댓글은 저에게 큰 힘이 되는 거 아시죠? 오늘도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